수능 영어 전문가 수능 스페셜리스트 영어 강사 홍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영어 정시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설명해 보실 때 이렇게 건너뛰고 보시다가 그냥 관두시죠.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지켜보시면 영어 수능 대비에 베네핏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알차게 드릴 테니까 한번 차분차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치강에서 고3을 담당했었고 가장 많은 수강생을 기록했었고요. 대치 명의는 올해 전국 단위 자사고 북일고반 강좌를 의뢰받아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동시대인지에서는 정시반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가르치고 있고 정시반 1위로 작년도 마감으로 종강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인강 1위를 했었고 2회 연속 위촉이 돼서 수강생은 4만 명 정도 기록했습니다. 자, 대표 강의는 MGR이라고 편입생까지 공무원생까지 열심히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도 EBS 연계 수능이었죠. 그 당시에 과장 광고가 하도 많아서 뭐 너도 나도 적중이라고 하는데 실제 과장 광고 없이 판매 검색 1위, 적중 1위, 교재 저자입니다. 제가. 자, 그리고 하나고 상상고, 하늘고 국제고 여러 학교들을 합격생을 올해도 배출을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방학마다 또 나중에도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를 말씀드려 볼까요? 자, 2025 수능 통합 3개 틀린 학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통합 7개 틀린 학생도 배출되었습니다. 뭐 네가 영어 과목 하나로 대학을 보내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죠, 물론. 하지만 영어 과목에서 만점 학생들을 배출을 해서 대학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목동고에서는 서울대 치대를 합격했고요. 올해 정시반 수강생이었습니다. 대치 휘문고에서는 서울대 자율전공학부 합격했습니다. 진명여고 목동에서 자랑스러운 곳이죠. 고려대학교 자율전공학부를 합격했습니다. 진명 내신 1등 학생입니다. 저희 학생입니다. 그리고 선유고 공군사관학교 단박에 붙었죠. 어머니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나중에 전화하실 때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희도 기뻤습니다. 처음에 예비고 올 때 아무것도 할 줄 몰랐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엄청 무럭무럭 성장해서 이렇게 기쁜 성과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고3 6월 평가원 진짜 대대적으로 뉴스에 났었죠. 역대 최악의 시험이었습니다. 영어 과목이. 대치동에서는 학교마다 90점 이상을 찾기가 힘들다, 뭐 이런 말이 돌았던 시험이었고요. 자, 거기에서 역시 우리 진명여고 목동에서 내신은 전교 4등인데 모의고사는 전교 1등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만점을 했었죠. 물론 이 학생 말고도 앞에 합격생들도 있고 여러 만점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너무 기특해서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2024년 작년 고3 전국 모의에서도 전과목 통합 3개 틀린 학생이 있었고요. 또 전과목 올 1등급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정시반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대학은 보통 수시로 간다고 하죠. 왜 수시로 가야 되죠? 맞습니다. 일면. 근데 우리가 입시 설명회에서 잘 못 듣거나 모르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보죠. 과연 대학은 수시가 유리할까? 자, 보시면 수시가 길이 넓습니다. 정시는 좁아요. 그래서 수시는 2025학년도 기준 27만 1481명이에요. 정시는요? 보통 잘 모르죠. 네. 관심사가 수시다 보니까 정시는 얼마인지 신문 기사에서도 이게 찾아보기 전에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시는 막연하게 좁다고 얘기하죠. 가기 힘들다고 얘기하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수시는 27만 1481명이요. 정시는요 69,453명입니다. 와, 정말 정시는 조금이네. 그럴까요? 실제 우리 파일을 보겠습니다. 보기 쉽게 수시는 그냥 27만이라고 하죠. 자, 정시는 7만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죠? 조금입니다. 27만 많습니다. 7만 조금이네요. 자, 요걸 기억하시고 다음 거 가보죠.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죠. 학생부 교과전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 그리고 크게 논술 전형, 요게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내용일 겁니다, 아마. 자, 근데 이제 자녀분들을 둘 이상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 가시면은요 학생부 종합 우리 거 아니죠, 거의. 학생부 교과 역시 다른 학생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기자 이거는 예체능이 아니라
특목고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고3이 됐을 때 남는 거는 이 논술 전형밖에 없습니다. 수시에서. 자, 수시 27만이라 그랬죠? 수시 27만 명에서 남는 거는요. 논술 전형 얼만큼? 요만큼. 조금이죠. 12,599명. 정리? 수시 27만 명에서 우리 파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고3 되시면 12,599명.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 말인 즉슨 수시의 모든 파이가 다 우리 게 아니란 얘기죠. 고작 고3 되면 결정나는 게 27만에서 12,599명입니다. 대학은 수시로 갑니까? 네, 조금이죠. 네. 자, 그렇다면 논술 전형에 대해 알아보시면요. 논술은 예를 들어 A대학을 1등급 요만큼 점수를 줘요. 400점. 2등급 뭐 보이세요? 3등급 뭐가 느껴지시나요? 자, 등급 간의 차이가 소수점 단위죠. 별 차이가 없죠. 즉 논술 전형에서 내신 반영 비율은 실질 반영 비율이 거의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논술에서도 내신보다는 바로 이 수능이 문제가 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 들어보셨죠? 자, 그럼 수시에서 가장 많은 학생부 전형, 우리가 보통 내신, 학생부 이러고 있는데 이미 끝난 거 아닌가? 나 내신 더 마음에 안 드는데 재수해야 돼. 보통 이렇죠. 아닙니다. 뭘 잘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시 보시면 아까 수시는 27만, 정시는 7만이라 그랬죠. 수시가 되게 많죠. 근데 그건 전국 단위고요. 우리가 보통 가고 싶은 대학 인서울이요. 수도권 대학. 여기에서 다시 통계를 내보면은요. 정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쵸?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조금이죠. 논술이 제일 조금이죠. 즉 수시 27만이 모두가 다 우리 파이가 아니고 끼케야 10,000명 정도가 우리 파이고요. 그리고 정시는요. 인서울로 볼 때 가장 많습니다. 그쵸? 학생부 전형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인서울입니다. 그래서 정시는 7만이나 되고 요거랑 비교할 때도 많죠. 7배네요. 그리고 인서울로 비교할 때 43,000. 되게 많죠. 고로 정시는 문이 좁으니까 야, 나 내신 망했어. 에이, 글렀어. 재수해야 돼.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1학년, 2학년 내신을 망치신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뭐 사람은 누구나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좌절도 겪고 하지만 그게 인생 끝은 아니고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시는 문이 넓어요. 아시겠죠? 자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일어나세요. 자, 코미자 아시겠죠? 수시가 아까 길이 넓었었는데 수시는 길이 좁네요. 27만 명이 다 우리 파이가 아니라 고3 되면 이제 10,000명 정도 논술 쬐끔이네. 정시는요 조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와 많습니다. 7만. 게다가 인서울만 봐도 제일 많고 43,000. 그리고 정시 40% 확대가 발표됐었죠. 이미 전 정부에서도. 네. 그래서 이 중에 수시 미충원 인원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수능 최저. 이걸 못 맞추는 경우에 아무리 논술을 잘 봐도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인원들은 정시를 다 2월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대학에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정시 모집 비율이 50%에 해당하는 학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시면은요. 결국 수시, 정시 모두 수능은 필요합니다.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정시는 당연히 수능을 봐야 되고 수능 100% 반영하는 것도 있고 요새는 내신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수능을 잘 보셔야죠. 네. 자,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보통 이것도 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야, 수능 최저만 맞추면 돼. 최저니까 대충 그냥 미니멈 최소한으로 조금 공부해서 맞추면 돼. 이런 어감이 들죠? 절대 아닙니다. 수능 최저는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2등급 2개. 이거 절대 쉽지 않을걸요? 그쵸? 국영수 탐구에서 2등급 2개.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요. 거의 평균 10% 내외입니다. 수시에서. 이 말인 즉슨 100명 중에 10명 빼고 나머지 90%, 90명은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볼 경우에. 예. 고로 수능은 절대 대충 공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내신하다가 고1, 2를 보내고 갑자기 고3을 맞이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영어가 그렇죠. 예, 영어는 학교 시험이랑 수능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네. 설사 부교재에서 수능을 지문을 다뤄봤다고 해도 다뤄본 거지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준비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이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시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수능이 이렇게 중요한데 과연 그 수능이 왜 갑자기 점수가 안 나오는지 고1, 2때 내신만 해서? 아닙니다. 수능은 원래 어렵습니다. 우린 절대평가할 때 2018학년도부터 흔히들 얘기했죠. 90점만 나오면 1등급이다. 아, 그러니까 90점만 대충 넘으면 돼. 이게 이제 중학교 때는 너도 나도 90을 넘죠. 학교 따라 53%까지 1등급을 주기도 하고 75%까지 1등급을 주는 경우도 봤어요, 저는요. 예. 그럼 나도 1등급, 나도 1등급 90 넘었어. 왜? 시험이 쉬우니까. 그죠? 네. 자, 근데 수능은 공인 시험이죠. 학교 명성이 떨어지든 말든 학생들이 못 보든 말든 변별이 중요한 겁니다. 수능은요. 자, 그래서 실제로 현실은 80점도 못 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진짜. 이게 뭘까요? 자, 수능 최저에 비상이 걸렸다는 걸 꼭 좀 아시고 절대평가는 쉽지가 않다. 우리에게 역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상대평가는 4%까지 끊을 때 1등급이죠. 그때 보통 94점에서 끊겨요. 불수능이 아니고 물수능이 아니고 일반적인 수능일 때 저렇게 끊깁니다. 자, 이에 반해 절대평가는요. 90점만 넘으시면 1등급을 준대요. 자, 귀찮으니까 직관적으로 94점 5점이 4%니까 90점은 대충 8%이 정도 되겠네. 예, 직관적으로 이 말인즉슨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 수능일 때 8%란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죠. 근데 이 88점짜리들은요. 즉 80점대 후반들은 상대평가에서 2등급이 여기서 끊겼어요. 80 후반에서 86, 7, 8. 예, 못하는 애들이 아니죠. 말이 2등급이지 잘하는 애들이에요. 열심히 한 애들이고 절대 이 노력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2점짜리 한 문제 더 맞으면요 90점이네. 90점 잘하는 거잖아요. 네, 절대평가를 치면 수, 우, 미 한가할 때 수. 그죠? 자, 그리고 또 열받는 애들은요 얘들이죠. 93점. 아니 94는 왜 1등급이고 93은 왜 2등급이야. 1점 차이로 빡치죠. 애들 말로. 예, 나도 90 넘었고 고작 1점 차인데. 그래서 야, 니네 진짜 열심히 했다. 90점이면 그래도 잘하는 거지.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부 다 1등급 줄게. 이 말이지. 절대 이게 상대평가 2등급까지 대충 1등급을 준다는 얘기지. 2점짜리 더 맞아서 88이 90이 되면 기존의 7, 80점을 아무나 그냥 1등급을 준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즉 절대평가는 어려워진 겁니다. 쉬워진 게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져요. 상대적으로. 왜? 요 아이들이 90점만 넘으면 된대. 특히 중학교 때 생각하고 학원도 10대, 뉴스에서 10대 이러니까 공부 안 하고 있다가 특히 내신에 꼴려댕기다가 스케줄에 되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학력이 저하되겠죠? 그만큼 공부를 안 하니까. 난이도는 갈수록 올라가죠? 시험이 지나갈수록.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공부는 더 안 해. 그러니까 격차가 확 벌어지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 아실 거는 요걸 좀 보실까요? 상단에 상대평가 마지막 시험 2017학년도 요때 90점 이상 인원들을 환산해 보니까 7.3%예요. 아까 뭐랬죠? 8%가 일반 수능입니다. 난이도가. 그럼 7.3%는요 어려운 시험이죠. 이때 불수능이라고 말이 엄청 많았습니다. 신문 게시판에, 각 인강업체 사이트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1%는 굉장히 크죠. 표본 집단이 클 때 차이가 엄청납니다. 7%는 어려운 거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8%가 일반 시험, 7%가 어렵구나. 자, 절대평가로 가겠습니다. 2019학년도부터 고3 모평만 쭉 가져와 봤어요. 6월, 9월, 11월 수능. 요게 이제 수능 출제 기간 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인데요. 뭐 3월 전국 모의 이런 거 빼고요. 자, 이때는요 셋 다 쉬운 경우는 없습니다. 3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어렵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어려웠던 그 시험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2번 다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3번 다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자, 2019학년은요 아까 뭐랬죠?
8%가 일반적인 난이도예요. 7%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보니까 4%네요. 5, 5%, 5%, 4%, 5%, 4%. 대략 4% 쉽게. 8%가 일반 난이도인데 4%야 1등급 인원이 90점 이상이. 뭔 소리야? 시험이 2배로 어려워졌던가. 그럼 뉴스에 나오죠? 네, 학력 좋아. 그쵸. 아까 제가 얘기한 게 합쳐진 겁니다. 쉽다고 하니까 공부는 안 해. 학력 좋아. 그리고 할수록 시험은 진화해.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 격차가 양쪽으로 줄다리기 하고 있다가 끝장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와, 되게 어렵네요. 8%가 일반, 4%가 2배 어려웠다고 치죠. 귀찮으니까 그냥. 근데 있잖아요. 2023년 3월 2%네요. 1.98. 아니, 8%가 일반 수능인데 4%면 2배가 어려워졌어. 2%면 4배가 어려워졌나? 뉴스에 나오죠. 자, 뉴스에 나왔죠, 실제로.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4%대는 평가원이죠. 재수생과 현역 고3들이 합쳐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중에서 재수생들이 점수를 많이 내겠죠. 1등급을 가져가고. 재수생들은 학교를 안 가요. 그치요? 아침부터 밤까지 수능 특강 풀어요. 모의고사 풀어요. 당연히 잘하겠죠. 즉, 그 4%에서 일반적인 고3 현역은 2% 미만입니다. 그럼 당연히 3월 전국연합은요. 재수생 말고 순수하게 고3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2% 미만이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 모르고 다들 막 쉽게 얘기하는데 이러시면 왜 그런지 직관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바로 아까 얘기한 작년 6월 1.04%, 초기 오답률이 1.04%예요. 90점 이상이. 아니, 8%가 일반 수능인데 4%면 2배가 어려워진 거네. 2%면 4배가 어려워진 건가? 그럼 1%면 8배가 어려워졌어요? 뉴스에 나오죠. 그러면요. 잘리겠죠 다. 고로 그게다가 아니라 갈수록 시험은 진화해서 조금씩 점점 어려워지고 아이들은 계속 공부를 안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정시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킬러 문항을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킬러 문항을 제거하겠다. 핀셋 제거. 이 교육 관료들, 정치인들이 말하는 일종의 수사에 해당하는 거지. 말은 멋있죠? 절대 안 돼요. 왜? 당연히 안 되죠. 출제자의 의도하고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 이거 알잖아요. 너 이거 한번 틀려봐라 하고 냈는데 애들은 너무 쉽게 맞춰가지고 뭐야? 이런 경우도 있고 출제하신 분이 점수를 주려고 냈는데 생각보다 다 틀려가지고 당황한 경우도 있죠. 출제하신 분이.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한 난이도하고 절대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고로 공식석상에서 핀셋 제거하겠다. 말은 멋있지만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킬러를 제거한다고 치죠? 그럼 결국에 뭔 일이 발생하는지. 자, 킬러를 제거했는데 쉬워졌나? 아니죠. 영어 다소 어려웠다. 늘 하는 말이죠. 지난해보다 또 어려웠다. 자, 작년보다 어렵다. 맨날 하는 말이죠. 여기서 놓치면 안 되실게. 지문을 끝까지 읽어야 글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거 자체가 스킬이 안 먹힌다는 거죠. 요지를 파악하더라도 함축하는 제목을 골라야 하는 함축된 제목 추론. 이게 신문 기사에서 그냥 흘려 지나가는데 이게 시사하는 게 뭔지를 조금 있다가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원래 제목은 쉽잖아요. 주제, 제목, 주장, 요지. 요지 쉽잖아요. 제목 쉽잖아요. 중급 난이도인데. 근데 이게 안 쉽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안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영어 1등급 크게 줄었다. 이렇게 나오죠.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 미달자가 늘어난다. 아까 얘기했죠. 수능 최저 충족률은 10% 내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킬러를 제거했으면 준킬러가 답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런가요? 준킬러로 깔았던 2011학년도 수능 영어 그때 만점자 빵 프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오히려 킬러 문제 그 밑에 준킬러가 허리에 더 많이 있으면요 죽죠. 킬러랑 준킬러랑 차이가 뭐야? 나는 준킬러로 냈는데 학생들은 킬러로 체감하면 킬러죠. 그쵸. 예. 그래서 뭐 학원들은 준킬러 강의를 개강하는데 그런 거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준킬러 말고 우리가 준비할 게 따로 또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말하는 킬러를 핀셋 제거하고 고도의 기법을 활용해서 출제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자, 볼까요? 케이스 1. 또 다른 킬러는 오답률 50%이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쉬워 보이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출제하는 사람 사이에서는요, 오답률 50%는 상위권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그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출제하는 입장에서 출제자의 감각이 뭔지를 해석을 해보시죠. 케이스 1. 난이도 중이 있습니다. 50%니까 중급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고정관념, 그죠? 상위권 학생은 중급이니까 헷갈려도 잘 맞춰요. 커너 삐끗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저런 경우에 중위권 학생은 잘 틀리겠죠. 둘 중 한 명은 하지만 맞춥니다. 살짝 헷갈려서 상위권 학생은 헷갈려도 맞추고요. 살짝 헷갈리니까 중위권은 틀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둘 중 한 명은 맞춘다. 이 정도가 중급 난이도죠. 그래서 중급 난이도는 중, 중, 하 이런 게 있습니다. 케이스 1은 중급 중에 쉬운 거, 중, 중, 하 이렇게 나눠요. 절대 중 난이도, 중하 난이도 이게 아니고요. 중, 중, 하 이렇게 나눕니다. 실제에서는요. 그럼 똑같은 오답률 50%인데 오른쪽을 보시죠. 케이스 2. 50%인데 난이도 상급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왼쪽은 상위권 학생은 상위권이니까 헷갈려도 맞추죠. 예, 중급인데 뭐 중, 중, 하 그중에 쉬운 거. 여기는 상위권 학생도 헷갈려서 틀리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알고서 맞춘 게 아니라 찍어서 운으로 맞추는 건데요.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틀린다. 이렇게 해석되는 문제가 있어요. 당연하죠. 50%니까 둘 중 한 명은 맞추는구나. 쉬울 경우에. 이게 근데 만만치가 않은 문제인 경우는요.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틀리는 겁니다. 시각을 바꿔보시면요. 그쵸? 요게 이제 일종의 킬러에 접근하는 문제인데요. 무슨 말인지 좀 더 보죠. 오답률이 정답 빼고 이렇게 분포가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요. 오답률이 53%네. 이 말은 정답이 47%, 5번이 답이란 얘기예요. 그쵸? 근데 1번 찍은애 없죠. 전국에서 1%. 2번 찍은애 거의 없죠. 전국에서 5%. 4번 찍은애 별로 없습니다. 전국에서 2%. 근데 3번만 42%죠. 즉 이 말인 즉슨 3번과 5번으로 반으로 갈렸다는 거죠. 학생들이 선택지에서. 즉 반 되게 특이하죠. 즉 이거는 맞춘 애들도 이건가? 아시 헷갈리는데 잘 찍어서 맞춘 경우가 많고요. 알고 맞춘 거보다. 틀린 경우도 아씨 이건가? 둘 중에 헷갈려. 비슷한 학생들인데 하필 찍은 게 잘못 찍어가지고 틀린 경우입니다. 고로 이건 원래는 엄청 헷갈리는 킬러에 해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요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게 요지 문제 오답률을 가져온 겁니다. 요지는 중급 난이도인데 쉬운 건데 아니죠. 이렇게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놓치고 있죠. 그래서 맨날 우리가 약점 요약만 대비하고 있는데 뭐 빈칸, 어휘, 순서 유행이죠. 예. 요새는 그것만 해서는 채워지지 않은 빈틈이 우리를 굉장히 뒤통수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가원이 말하는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출제 예시를 제가 오답률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1등급 82% 상위 킬러죠? 2등급 75% 킬러 문제입니다. 킬러가 두 문제네요. 자, 63%, 62% 준킬러가 두 문제입니다. 4위까지. 근데 이제 5위부터 55, 47, 45 어때요? 중간 허리에 4-5문제가 50% 내외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 허리에 다시요? 4-5문제가 50% 내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오답률 50% 내외가 아까처럼 쉬운 50%가 있고요. 어려운 50%가 있는데요. 어려운 50%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애들은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더 헷갈리고 환장하죠. 돌아버리는 겁니다. 애들 말로. 예. 그래서 중간 허리에 오답률 50% 내외 문제 중에 상위권 문제 이걸 깔아놓고 중킬러 깔아놓으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오답률이 촘촘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쉽게 보이는 것도 분명히 틀리는 애들은 이유가 있거든요. 오히려 상위권도 이거 쉬운 건데 왜 틀렸지? 이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틀릴 만한 건덕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라 저 밑에 오답률 10위권 이것도 무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답률 40%, 50%이 문제는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고 절대 실수하지 않게 하는 지뢰밭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분석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학습 동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험 못 보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는요 1등급 비율이 4.71%. 와, 8%가 일반 수능인데 7%도 어려운데 4.71% 완전 불수능이죠. 그렇죠? 평가원하고 똑같죠. 아까 얘기한 오답률이. 2024년도 작년도 6월 역대 최악의 난이도 1.04% 진짜 난리 났죠. 그리고 올 수능 2025학년도 6.22%. 아까 7%도 어렵다고 난리 났었는데 6%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요 되게 말이 좀 갈렸어요. 아이 쉬운데 우리 졸업생들도 조교들 많이 하거든요. 저희 제자들도. 풀어봐야 심심해가지고 애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풀다가 선생님 왜? 되게 쉽게 풀었는데요. 다 맞은 줄 알았는데요. 채점하니까 다 틀려요. 헤헤헤 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애매한 류의 문제에 걸쳐 있는 거. 오답률이 50% 같아갖고 쉬워 보이는데 틀리는 겁니다. 반드시 틀리게 하는 그 장치가 거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냥 부비 트랩이라고 하죠.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다시 말해서 극상위권은 정말 쉬운 문제고요. 왜? 너무 어렵다고 말이 많으니까. 쉽게 된다고 하는데 할 말 있어야죠. 당위성과 설득력을 가져야 욕을 안 먹을 거 아니야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래갖고 표면적으로는 쉬워 보여. 사실은 틀릴만한 장치가 엄청 많아. 그래서 진짜 잘하는 상위권은 그냥 맞추니까 쉽다고 느끼는 거고요. 상위권도 잘 보세요. 1등급도 1등급 상위가 있고 언제든지 2등급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1등급 하위가 있다고요. 얘들은 90점대 언저리에서 얼마든지 어려우면은요 84, 70, 79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3등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 보고 나가지고 신문에서 댓글이나 맘카페나 각종 사이트에서 우리 애가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3등급 나왔어요. 80도 못 넘고 70점대 중후반이에요. 이게 그런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대책이 뭔지 키는 바로 단어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나요? 평가원은 어휘로 변별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절대평가 초기 당시에. 근데 묻혔죠. 뉴스는 전부 다 절대평가 쉬워짐. 90점만 넘으면 됨. 수능 변별력 없음. 다 이랬죠. 늘 그렇지만 시험은 갈수록 운전면허 시험도 어려워져요. 아무나 붙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나죠. 국가 공인시험인데 자격증인데 일종의. 수능도 일종의 자격고사잖아요. 자, 그래서 평가원은 어휘로 변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어요. 그래서 시험 과목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실제 실용영어 어휘가 엄청 나옵니다. 시험 과목이라고 하는데 실용영어 어휘가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갑자기 막 영자신문에서 또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뜻하지 않은 뜻이 막 우리가 못 보는 뜻이 막 나와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확성을 강조합니다. 즉 어휘를 대충 이런 느낌이야 해가지고 키워드 끼워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보죠. 어휘가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애먹였는지. 2018학년도 실제 수능 문제입니다. 엔드가 있나요? 엔드.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빈칸 정답인데 수능 문제였습니다. 되게 쉬운 단어죠. 끝은 종착역이죠. 거기는 목적지죠. 그래서 엔드에는 목적 이 뜻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쉽지. 갑자기 그냥 엔드 목적? 안 떠오를걸요? 그쵸. 그래서 엔드라고 하는 게 목적이란 뜻으로 쓰이는지 충격이다 막 이런 댓글도 많았습니다. 대형 인강업체 사이트 게시판에. 또 볼까요? 컬러 2019년도 문제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봐. 왜곡해서 보는 거죠? 컬러는 절대 초딩 단어가 아니라 왜곡하다 이 뜻으로 쓰입니다. 심퍼티 누구나 알죠? 동정 다 알아요 보통. 근데 빈칸 정답은 동의어 중에 이게 나왔죠. compassion. 위에 건 대부분 알고 있는데 밑에 건 잘 모르죠. 이런 식으로 반드시 어휘에서 우리가 어휘를 접근할 때 알아야 하는 그 주 요소가 있습니다. 테마가. 심퍼티는 첫 번째 테마는 동의어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발전해서 어휘를 묻는지 하나만 보실게요. 시간 관계상. 자, 2022년 실제 수능고사 문제. 자, 그쪽 계열에서 exaggerate. 과장하답니다. letter. 아첨하다죠? compliment. 칭찬하답니다. 뭐 쉽네. 근데 있잖아요. 과찬이십니다, 과장님. 뭐 과한 칭찬, 그쵸? 과찬이십니다. 과한 칭찬. 잘 보세요. 과한 칭찬이네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첨하는 거죠. 예. 과장, 칭찬, 과찬, 과한, 칭찬. 그게 아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동의어입니다. 예. flatter. 되게 쉬운 단어 같은데 듣기 평가에 나와도 보통 아첨이군. 과찬. 동의어입니다. 이걸 가지고 독해내면 틀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면상으로는 동의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실제 동의어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영어를 해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어휘를 접근할 때 그거 없이 그냥 끊어읽기에서 분석하고 구문을 그러면 다 되겠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왜?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봤죠? 그런 얘기. 자, 가보죠. 그래서 big or large, 큰, 동의어의 기계적인 남기는 지문의 이해를 방해합니다. 방금 전처럼 표면상으로는 동의어가 아니었는데 실제 동의어구나,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구문 독해가 우리가 대치동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군데 다 그렇죠. 구문 독해, 전체 문장을 한 번에 독파하는 힘, 이걸 키워주는 게 중요하지. 등급을 가르는 구간의 고급 지문을 구문 중심으로 하면 접근하잖아요. 그럼 해석은 되는데 그 끊어읽기 하다가 지문 내용의 흐름을 놓쳐요. 또는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장문을 구문 중심으로 하면 접근하잖아요. 그럼 결국 내용은 미궁으로 빠집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많이 겪어봤죠. 그래서 구문 독해는 지문 해석의 필요 조건이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한다고 다 되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바로 어휘. 지금까지 얘기한 어휘가 키가 되고 단서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분석 완벽하게 끝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못 찍고 많이 겪어봤죠. 그리하여 끊어읽기는 잘못하면 사고의 흐름을 끊어버린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문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날수록 학생의 등급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1등급의 관건은 지문 안에서 단어가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는지 그걸 판정하는 겁니다. letter, 아첨하다, 쉽군. 이게 아니라 과한 칭찬이 과찬이십니다. 아첨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동의어를 볼 줄 아시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모르는 절대평가 최근 이슈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됩니다. 여기서 바로 문체로 사고를 흔드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자, 연결사를 일부러 삭제해버리면요 흐름을 놓쳐요. 그쵸? 네, 원문에 있는데 지워버리고 출제한다고. 그리고 순접과 역접이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and는 순접인데 쟤는 붙고 얘는 떨어지고 역접이죠. 그쵸? 벗은 역접인데 그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더 중요해요. 똑같이 둘 다 중요한 거 순접이죠. 이런 식의 순서가, 이런 식의 문제가 순서 문제에서도 이미 출제가 여러 번 됐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문제풀이하고 있는 거죠. 쉬운 문제 갖다가 스킬 접근해가지고 스킬로 안 되는 문제는 어쩔 거야. 많이 겪어봤죠? 자, 그래서 또는 스치듯 지나가는 단어가 우리가 놓쳤는데 나중에 딱 뒤에 거랑 맞아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럼 요 문체로 사고를 흔든다는 건 주로 빈칸, 어휘, 순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바로 이 3페이지에 해당하는 주장, 함축 의미, 요지, 주제, 제목, 여기에서도 똑같은 힘을 발휘해서 학생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애먹이는 게 아니라 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보통 듣기평가할 때 뭐 합니까? 안내방송 나올 때 풀죠. 18번 목적, 19 심경, 실용문, 도표 막 풀죠. 내용일치. 그리고 이제 듣기평가 딱 끝나고 나가지고 3페이지 주제, 제목, 주장, 요지, 뭐 중급 난이도 풀면서 숨 고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빈칸 나올 걸 대비해서 이제 여기다가 워밍업을 합니다. 그리고 빈칸 푸는 거죠. 이제 순서 풀고 어려운 거. 근데 있잖아요, 워밍업은 개뿔. 3페이지부터 주장 자체가 찝찝해요. 문체가 그리 애매해. 사고가 흔들려. 함축 의미, 이거는 쉬울 땐 쉬운데 밑줄형 빈칸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난이도가 어려우면요 킬러 문제입니다. 실제로 킬러 문제로 여러 번 나왔죠. 요지 문제 아까 신문 기사에 나왔었죠. 한글 선택지니까 쉬운 것 같지?
학원 강사들이 좋아하는 주제문 따위가 없는, 스킬로 안 풀리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주제 문제 해석 자체가 힘들어요. 소재 난이도가 급상승해요. 합니다. 제목 문제 안 보입니다. 핵심어가. 흩어진 단서를 모아서 풀어야 돼요. 자, 3페이지 아까 뭐라고요? 듣기 풀 때 18, 19 딴 거 다 쉬운 거 풀고 듣기 끝나면 3페이지 주제, 제목, 주장, 요지 풀면서 호흡 고르는 건데 3페이지가 있다고요. 호흡 고르기는 이미 페이스를 말려가지고 놓치고 잃어버리겠죠. 여기서부터 이미 멘탈 쓰러지는 겁니다. 그 멘탈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빈칸 문제 더 어려운 거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볼 리가 없죠. 예.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일괄되게 했던 얘기가 빈칸 풀기 전에 이미 울면서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고로 전 영역에 걸쳐서 평가의 전 유형,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대비를 그릴기 관점으로 접근해서 꼼꼼하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답은 뭔가? 첫 번째 어휘, 얘가 80%가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하죠? 어휘로 모든 걸 판별합니다. 논리하고 문체가 10%입니다. 보통 논리 독해, 논리 별거 없습니다. 네, 수능에서는요. 그리고 구문, 필요 조건이랬죠? 구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반드시 필요한 구문을 10 정도, 그리고 문체에서 사고가 흔들릴 때 그 논리를 잡아주는 정도 10 정도, 나머지는 어휘가 어떻게 각 포지션에서 길을 내주고 있는지 정답까지 그 연결된 일직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양쪽으로 가다가 하나로 뭉쳐지는 길,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키는 결국에 단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어. 제가 수업을 할 독해 수업은요, 컬러 스캔 리딩이라고 제가 개발한 건데, 이 보통 이걸 읽을 때 애들이요, 볼까요? 선지들이 진짜 헷갈렸었는데 해석 안 하고 본문에 있는 단어와 유기적 붙이다 보니까 비슷한 단어끼리 착 감겨 들어가면서 다 맞았네요. 만점짜리 대1고 학생입니다. 자, 실제로 비문학도 똑같이 이해가 안 가던 수필을 몇 번 읽어보니까 바로 이해 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컬러 스캔 리딩으로. 컬러 스캔 리딩은 눈으로 볼 수 없던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원서 읽을 때, 수능 문제 풀 때 제 머릿속에 벌어지는 과정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눈으로 제가 독해 방법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수업 준비하는 건데요. 한 지문 준비할 때 1시간 넘게 걸려요. 자, 볼까요? 자,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반이어고 동이어 반이어, 동반이어가 움직이는 과정을 가다가 옆으로 옮겨가는 것도 있죠, 포커스가. 그때 옮겨가는 게 정답인데 그걸 놓치면 딴 거 찍죠.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제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형광펜 하나 들고 여기저기 막 두루뭉실 대충 아무개나 핵심어라고 긋고 이런 거는 컬러 스캔 리딩이 아니고요. 또는 뭐 이쁘게 그냥 이 색깔 저 색깔 다 들고 난잡하게 여기저기 다 치고 체계 없이, 이건 컬러 스캔이 아니고요. 반드시 체계적으로, 하지만 심플하게 꼭 필요한 것만, 동반이어 관계랑 글의 표지, 문체, 이것들을 논리의 역전,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잡아주는 거, 이게 컬러 스캔 리딩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나중에 여기는 필기를 안 하고요. 자, 사진 찍어. 그럼 전부 다 칠판에다가 사진 이러고 휴대폰 들고 막 찍어요. 네. 그럼 제가 눈치 없이 서 있다가 저 뒤에 학생이 티처 왜 꺼져주세요, 미안 하고 제가 옆에서 싹 비키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지문들을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휴대폰에 찍어서 갖고 다니시면은요, 폴더 하나 만들어서 갖고 다니시면은요, 굉장히 좋은 독해집을 휴대폰 안에, 손 안에 쥐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독해 수업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1단계는 독해기술난제,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바로미터입니다. 출제자의 움직임과 동선은, 사고의 움직임과 동선은 기출문제 안에 숨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가장 가까운 문제는 기출문제죠. 근데 우리는 기출문제를 다 안 풀죠. 그걸 제가 다 풉니다. 20만 문제 넘게. 올해로 25년째 가르치고 있는데요. 엄청 많이 제가 다 풉니다. 그리고 쓸만한 걸 제가 선별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선별해온 것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능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예전부터 오답률을 구축을 다시 해봤고요. 너무 오래된 거 빼고. 매력적인 오답에 손이 가는 경우, 아까 얘기한 중급 난이도인데 그게 상위권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독해기출난제에서 제가 발췌해서 풀고요. 그리고 평가원을 읽는다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문제, 평가원이 출제하죠. 여기와 같은 논리를 가진 그런 문제들 제가 선별합니다. 사설모의나 EBS나 각종 제가 공부한 거에서 항상 업데이트가 돼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치시면은요, 올해는 어떤 논리가 6월 평가원에 나왔구나, 전에 보던 게 또 나왔구나, 새로운 게 나왔네, 9월 평가원은 전에 못 보던 논리가. 그럼 이런 것들을 유사한 지문들을 제가 딴 데서 많이 봤겠죠. 예, 이런 것들 제가 모아서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는 과제물인데요. 이 과제물은 클리닉 미니 모의고사라고 주요 유형을 빠짐없이 골고루 다 배치해서, 하지만 쓸데없는 건 빼고요. 예, 미니 모의고사인데 최소한의 모의고사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출제를 한 겁니다. 이걸 다 풀고요. 실제 클리닉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질문 답변. 저한테 와서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난해한 지문들 있잖아요. 그걸 개별적으로 제가 과외처럼 다 해결해 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컬러로 보기 좋게 가시적으로 딱딱 쳐주면서 아이패드 갖다가 레이저펜으로 쓱쓱쓱 하면 애들이 보다가 이렇게 순간순간 작은 유레카를 느낄 때 그게 시간이 지나고 쌓이면은요, 갑자기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 성과를 볼 때 나도 한번 해볼까? 제가 저렇게 올라갔는데,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능하면 클리닉을 꼭 오셔야 되고요. 정리해보시면 독해기술난제 플러스 평가원과 같은 논리 가진 지문, 우수문항 선별, 여기에다가 선택지가 헷갈리는 문제, 어휘 때문에 걸린 문제, 문체로 사고를 흔드는 문제, 상위권 문제, 준킬러, 킬러가 합쳐져 있고요. 그리고 미니 모의고사, 컬러 스캔을 수업 때도 여기 때도 똑같이 적용해 드립니다. 여기서는 컬러 스캔을 어떻게 개인별로 과외처럼 적용해 드립니다. 네가 어떻게 그만한 학생들을 다 하냐, 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수능 통합 3개 틀린 대취 희문고 제자, 그 학생이 와서 질문도 하고요. 질문 답변을 받아주기도 하고요. 그 학생이 선생님 이거는요, 선생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넘겨요. 만용 안 부리고 저한테 넘겨요. 그럼 제가 합니다. 제가 바빠요. 그러면은 아이비리그, 유펜, 석사분 여자 선생님이 영어 잘하시죠? 선생님께서, 그분이 진짜 강사십니다. 자, 선생님께서 들어가서 같이 질문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수업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업 동안에 처음에 단어 테스트 보고 15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 15분 정도는요, 미니 어휘 특강을 하는데, 여기서는 독해, 정답 단어, 대립상, 다이어 많이 본 거죠? 이런 걸 시작하는데요. 자, 이걸 보시죠. 리볼브, 리볼브 권총, 탄창이 돌고 돌죠. 오징어 게임, 그쵸? 그럼 인발브는요, 안으로 돌아서 휘말려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휘말리다, 나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연루되고 싶지 않아, 관련되고 싶지 않아, 똑같은 말이죠. 능률법 가보시면 관련되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다 알아요, 애들이. 근데 다시 볼까요? 이 일에 연루됐냐, 너? 가담했냐, 범죄에 참여했어? 같은 말이죠. 여기 참여하다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넷플릭스 보다가 휘말려가지고 안으로 빨려 들어가 몰입하는 거죠. 이래서 인발브는요, 요 3가지 뜻을 다 알아야 됩니다. 관련, 참여, 몰입. 근데 보통 관련되다, be involved in 끝나죠. 네, 실제로는 작년도 6월 평가원 문장 삽입 킬러 문제, 거기도 involve란 단어가 관련이 아니라 참여하다, 이 뜻을 알아야 풀 수 있었고요. 올 수능 문제 오답률 1위 킬러 문제, 거기도 involvement가 몰입하다, 이 뜻인 걸 모르면 답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정답이 involvement거든요. 정답이 이 단어인데 그게 이제 시중 단어장에 나오는 관련, 이것만 알고 몰입, 이걸 모르면 못 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어휘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이건 문제를 많이 푼 사람만 할 수 있죠. 강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라 경력이 있어야 할 수 있죠. 그쵸? 경력 있고 책임감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봐야지, 이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거 알아야 돼. 이건 듣기에서 이 단어는 이 뜻 나와. 이건 반드시 이거 속담 알아야 돼.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거죠. 이 단어는 involve, 너네 맨날 이거 봤지? 관련되다. 아니야, 요거 알아야 돼. 몰입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attachment 되게 쉬운 단어죠. 부착, 첨부 파일 다 알죠. 옛날에 MSN, 한메일, attachment, 첨부 파일 그때도 많이 봤는데, 그러네. 자, 근데 이거는요, 부착, 애착
다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애착이 간다, 애정이 간다. 이건 애정, 사랑, 러브, 동정, 연민 이거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뜻은요. 작년도 9월 평가원 오답률 1위 빈칸 문제 정답이었습니다. 이걸 부착, 첨부 하시면 답 안 나와요. 정답 단어가 이건데요. 그 뜻이 애정이었는데요. 동정, 연민, 애정. 예. 그래서 미니 어휘 특강에서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25년 동안 차곡차곡 수작업으로 만든 단어장에 들어가 있고 제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비고일 때도 했었는데 이미 시험 전에 했었고요. 시험에 계속 나왔죠. 다 이거 적중된 거죠. 네. 두 번째 독해 리허설 에세이 지문 하나 좋은 걸 놓고서 이제 모르는 단어 예측하는 법, 처음 보는 지문 읽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아까 얘기한 컬러 스캔을 문제풀이가 아니라 글 읽기 관점에서. 네. 그럼 단어 보고 글 읽기 관점 그 다음번에 본 수업에서는 컬러 스캐닝을 들어가죠 이제. 숨겨진 핵심어. 남들이 못 보는 동의어 찾기 이런 것들을 제가 합니다. 아까처럼 어태치먼트는 부착이 아니라 첨부가 아니라 러브, 사랑, 동의어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참고로 아까 얘기한 논리의 역전, 우회적 기술 이런 것도 역시 다 배우게 돼 있어요. 문체로 사고를 흔드니까 하셔야죠. 자, 상위권 문제는 삐끗하는 문제, 스쳐 지나간 정답, 정교한 출제가 뭔지, 선택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휘에 의한 변별. 대충 우리말로 이건 본문에 없죠. 이거 말고요. 되게 용감하게 본문에 없대. 아닙니다. 동의어를 못 보니까 본문에 없다고 하는 거지 본문에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때 어휘로 선택지를 정확하게 변별하는 걸 이걸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클리닉은 3페이지 난이도가 상승했듯이 여러 가지를 약점 유형 포함해서 전 영역을 포함할 수 있게 최소한으로 최대 효과 이렇게 해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요. 찍지 않고 맞춰야 돼요. 딱 한 문제죠. 그거 버리시면 안 돼. 3점인데 그렇죠? 그래서 보통 야 이거 요새 안 나와. 이것도 되게 무책임한 거 용감한 거예요. 어법 출제 역사를 쭉 보시면은요. 10년 전께 또 나오게 돼요. 아십니까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요 년도에 대수능 킬러 어법 적중했죠. 체계대명사. 보통 학원에서는 대시맞게 와시맞게 휘치는 불완전, 이니시 완전 뭐 이런 거 하는데 근데요. 체계대명사 잘 안 가르치죠. 잘 접해보지 못했죠. 근데 체계대명사는 나왔다 하면 그것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2025학년도 바로 작년 6월 2024년 거기 킬러 문제도 똑같이 적중이 됐었죠. 일반적으로 수동태 문제를 일반적인 것만 가르치는데 사형식이 나올 때 틀리는 이유. 네, 그런 것도 했습니다. 비교 고문은 거의 뭐 중학교 때 안 가르칠걸요? 예비고일 때 안 가르칠걸요? 학원에서 소홀히 하고 넘어가기 되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해봤자 어려워서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잘 안 해요. 네. 근데 비교 고문은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그 비교 고문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오면 킬러예요. 해석이 자연스러워서 실제로는 틀린 건데. 네, 그런 것도 적중이 됐었죠. 바로 작년도에. 이제 뭐 우리 학생들 수강옥입니다. 뭐 통합 3개 틀린 경우 전공모의 진명여고 학생이죠. 목동고 5, 1등급. 자, 휘문고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유일하게 100점, 휘문고 유일한 영어 100점 기록했던 그 학생이죠. 이 학부모님께서 내신 1타 하시는 분, 그분 리서처인데 수능은 저한테 보내셨죠. 딴 데 알아보시다가 못 믿어오셔갖고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예비고일 때부터 그냥 저한테 다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써주신 후기 감사하게도 너무 잘 봐주셨죠. 사교육은 무제한 다수를 대상으로 정통을 가장한 사이비 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편견이 깨집니다. 너무 감사한 얘기죠.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을 때 보상이 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죠. 영미 교육께서 말하는 바로 그 리딩 스킬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딩 스킬은 잡기술이 아니라 글을 읽는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면서 읽고 있다. 이걸 느꼈다. 이때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아이는 그때 성장하고 점수가 나옵니다. 결국 정통 방법이죠. 스킬이 머리를 쓰는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스킬은 잘라먹고 대충 읽고 삑으로 들어가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해준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월드 클래스 월클 도킹. 민망하긴 한데 제가 너무 고맙고 기억하고 싶어서 적어놨습니다. 그냥. 자, 정시반 수업 시간은요. 대치명의는 매주 금요일 7시에서 10시까지고요. 목동 시대인재는요. 매주 토요일 7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시반을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내고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그리고 수능이라는 게 영어가 입시에서 어떠한 위상이고 우리가 무얼 놓치고 뭘 실제로 대비해야 성과가 나오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커리큘럼까지. 자, 지금까지 오랜 시간 차분히 잘 들으신 분들께서는 영어 정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렸다고 자부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